구문용 사진. 사진은 스승인 왕진이 떠나자 몹시 허전한 마음이었으나 그럴수록 그동안 배운 무예를 단련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밤에는 무예를 익히고 낮에는 활을 쏘며 달렸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그의 아버지 태공이 갑작스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사진은 정성스레 약을 다리고 의원을 청해 아버지를 돌보았으나 끝내 차도가 없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진은 슬픈 가운데도 관곽을 갖추어 염을 한 남편, 좋은 날을 받아 장례를 치렀다. 이날 사가촌의 3, 400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상복을 입고 나와 장례식을 함께 치렀다. 또한 도사를 따로 청해 제단을 쌓고 49일 동안 아버지의 영혼이 안락한 곳으로 가도록 제를 지냈다. 사진은 애시당초 농사일에는 마음이 없던 터였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사진은 그 일을 머슴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오직 무예를 단련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태공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서너 달이 지나고 있었다. 때는 6월 중순인지라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사진은 그날따라 너무 더워 무예 연습도 쉬고 타작 마당가의 버드나무 그늘에서 평상을 펴고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다. 건너편 솔밭으로부터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느껴졌다. 아, 시원해라. 1년 내내 이런 바람만 불었으면 좋겠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건너편 솔밭의 소나무 숲에서 어떤 자가 연신 머리를 기웃거리며 이쪽을 엿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진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이놈, 개 섞어라. 잡고 보니 토끼잡이를 하고 먹고 사는 이길이란 자였다. 네 이놈, 도대체 무슨 연고로 내 집을 엿보고 있었느냐? 이길은 목을 깊숙이 움츠리면서 더듬더듬 말했다. 엿보다니요.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요, 나으리.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웃거리고 있었느냐? 소인은 다만 나으리 댁의 종으로 있는 난징이 구을랑을 불러내어 함께 술이나 한잔하려고 그랬습니다요, 나으리. 좋다. 그건 그렇다 치자, 이놈. 그런데 전에는 토끼를 잡으면 곧장 우리 집에 그것을 팔러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요즘은 어째서 한 번도 가지고 오지 않는 거냐? 내가 언제 내게 값을 치르지 않은 적이라도 있었더냐, 이놈. 사진이 눈을 부릅뜨자 이 길은 양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닙니다, 나으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통 토끼를 잡지 못했습니다요. 시끄럽다, 이놈아. 저토록 높고 큰 소화산 천지에 산토끼가 없대서야 말이 되느냐, 이놈아. 사진이 그렇게 몰아붙이자 이 길이 도리어 사진에게 원망하듯 말했다. 모르시는 말씀 마십시오, 나으리. 요즘 소화산 근처엔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의 도둑이 소화산에 들어 산채를 틀었습니다요. 졸개가 5, 600명에 말도 100여 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셋인데 첫째가 신기군사 주무이고 둘째가 도간호 진달, 셋째가 백화사 양춘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을을 노략질하니 화음현에서는 그놈들의 목에 3,000관의 상금을 걸었습니다요. 그런데 제가 어찌 감히 그 산으로 가서 토끼 사냥을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비로소 사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도 얼핏 도화산에 도적대가 들어 산채를 틀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그처럼 패거리가 많은 줄은 미처 알지 못했구나.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 뭐든 잡거든 내 집으로 가져오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사진은 그렇게 다짐을 두고 나서 이 길을 보내주었다. 이 길은 마치 겨우 죽었다 살아나기라도 한 듯 꽁무니가 빠져라 달아났다. 사진은 대청으로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놈들이 노략질을 일삼는다면 머지않아 이 마을도 덮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한다? 그런 생각이 들자 사진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곧 머슴을 불러일렀다. 어서 가서 살찐 소 2마리만 잡고 술독을 꺼내어 잔치 준비를 하도록 하라. 그의 장원에는 이미 빚어준 술이 있었다. 그는 우선 지전 100장을 불살라 신의 도움을 빈 다음 온 동네 3, 400호에 일일이 머슴을 보내 사씨들을 모두 초당에 불러 모았다. 그리하여 나이 순서에 따라 사씨들을 앉게 한 다음 술잔을 돌리고 술을 권했다. 술잔이 한 순배 돌았을 무렵 사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분연히 말했다. 근자에 듣자 하니 소화산에 도적대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두령 세 놈이 졸개 5, 600명을 거느리고 가까운 마을에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놈들은 우리 마을에 내려올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놈들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오늘은 특별히 이 일을 의논하고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이시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모두들 집안에 병기를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제가 딱따기를 쳐 놈들의 침범을 알리면 즉시 들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도적대들을 보면 딱따기로 신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우두머리가 내려온다면 그 자들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소화산 도적대들의 소문에 몸을 떨고 있던 터라 기꺼이 동의하고 나섰다. 그렇게 하고 말고 우리 같은 농사꾼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 자네 말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든든하구먼. 모두들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 각기 사진이 말한 대로 채비를 했다. 사진도 장원의 문과 담장을 수리하는 한편 병장기와 말까지 갖춰 도적막을 채비를 했다. 그런데 소화산의 첫째 두령 주무는 정원 땅 사람으로서 쌍칼을 잘 쓰는 한편 진법을 쓰거나 싸울 때 꾀를 잘 쓰는 자였다. 둘째 두령 진달은 업성 땅 사람으로서 백점 강창을 잘 쓰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셋째 두목 양추는 포주 해량현 사람으로서 큰 칼을 잘 쓰는 자였다. 그날 두령셋은 그날도 노략질을 하기 위해 의논을 하고 있던 중 주무가 양춘에게 말했다. 소문을 들으니 화엄현에서 상금 3,000관을 걸고 우리를 잡으려 한다더군. 이제 머지않아 관군이 밀고 들어올 텐데 그놈들을 쳐 없애려면 양식과 돈이 있어야겠네. 산채에 양식을 쌓아두어야 관군과 싸우더라도 마음 놓고 버티며 싸울 수 있지 않겠나. 주무의 말에 둘째 두령 진달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화음현으로 쳐들어가서 곡식을 털어오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셋째 두령 양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화음현으로 가면 아니 돼요. 차라리 포성현을 치는 편이 실수가 없을 것이요. 그쪽은 인가가 드물고 곡식과 돈이 많지 않은 고을이네. 갔다가 필경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 당연히 부잣집이 많은 화음현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진달이 양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음현을 치려면 반드시 사가촌을 지나야 하는데 그곳은 구문용 사진이란 놈이 버티고 있는 곳이란 말이요. 소문에 듣자 하니 그놈은 원래 호랑이 같은 성질머리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놈이라고 들었소. 그러니 그놈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성 쉽지가 않소. 양춘이 진달에게 깨우쳐 주듯 말했다. 그러자 진달이 한심하다는 말투로 충고를 했다. 양춘, 자넨 보기보다 겁쟁이로구먼. 우리가 그따위 촌놈을 겁낸다면 도대체 어떻게 관군과 맞설 수 있다는 말인가? 형은 그자를 너무 가볍게 보는구려. 그를 업신여겼다간 큰 코 다칠지도 모릅니다. 두 두령이 그렇게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주무가 끼어들며 말했다. 나도 구문용 사진이 대단한 호걸이라는 소문은 들었네. 그자의 무예가 높다 하니 사가촌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네. 그러자 진달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보아하니 두 사람 다 형편없는 겁쟁이들이구려. 도대체 그놈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들 벌벌 떠는 거요. 그놈은 사람이 아니고 모가지가 셋 달린 괴물이라도 된단 말이요. 나는 그깟 놈 하나도 두렵지 않소. 그러고 나서 뛰쳐나가더니 졸개들을 불러 모았다. 졸개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진달이 소리쳤다. 자, 이제부터 사가촌으로 나아가 곧바로 화음현을 치러 가겠다. 주무와 양춘이 황급히 따라 나와 말렸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진달은 자신의 졸개 150여 명을 이끌고 기세 좋게 사가촌으로 떠났다. 그때 사진은 장원에서 칼과 말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런데 머슴 하나가 달려와서 도적대가 쳐들어오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사진은 곧 장원의 대청 위로 올라가 딱딱이 소리를 내어 마을에 신호를 보냈다. 딱딱이가 울리자 3,400명의 사가촌 장정들이 일제히 창이나 몽둥이를 든 채 장원 앞으로 모여들었다. 사진은 그 사이에 머리에는 일자건을 쓰고 몸에는 붉은 갑옷에다 푸른 비단 옷을 걸쳤다. 발에는 녹색 가죽신을 신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었으며 가슴의 앞뒤에는 쇠로 만든 엄심갑을 대었다. 등에는 한 자루 활과 화살통을 메었고 손에는 끝이 세 갈래로 된 큰 칼을 들었다. 게다가 숯불빛에 붉은 적토마 위에 높이 올라탔으니 그 위세가 잠옷 드높아 보였다. 사진은 3, 40명의 날랜 장정들을 앞세운 다음 8, 90명의 농부들을 뒤따르게 하여 마을 북쪽으로 나아가며 한꺼번에 함성을 내지르자 그 우렁참이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한편 둘째 두령 진달은 졸개들을 거느리고 나는 듯이 산 언덕을 내려왔다. 사진이 그곳에 이르는 것은 진달이 막 졸개들을 머무르게 하여 다시 정돈할 때였다. 사진이 바라보니 진달은 머리에 붉은 두건을 썼으며 몸엔 금빛 나는 생철 갑주에 붉은 겉옷을 걸쳤다. 발에는 앞코가 들린 신을 신었고
허리엔 실로꼰 띠를 맨 데다 한 마리 흰 말을 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장팔 점강모가 빛을 뿜고 있었다. 게다가 뒤에는 150여 명의 졸개들이 함성을 지르니 그 소리에 산이 떠나갈 듯했다. 그러나 그 위세에 꺾여 기가 죽을 사진이 아니었다. 사진은 말 위에 높이 앉은 채 진달을 쏘아보았다. 시선이 맞부딪히자 진달은 제법 고개 숙여 얘까지 표할 줄 아는 여유를 보였다. 사진은 대뜸 그를 향해 꾸짖었다. 내 놈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며 백성들을 해치고 재물 뺏기를 밥 먹듯이 해왔으니 이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 죽어 마땅하다. 내가 내 놈들을 잡으려 하는 걸 알 터인데도 태세 쪽의 흙으로 집을 지으려 드니 스스로 죽으러 왔다는 말인가. 진달은 그 말에 벌컥 화가 치밀었으나 짐짓 좋은 말로 둘러댔다. 우리는 지금 떨어진 양식을 조달하기 위하여 화음현을 치러 가는 길이요. 보아하니 소문에 듣자던 사가촌의 구문용이신 것 같은데 우리는 사가촌을 지나가야만 하오. 만일 길만 비켜준다면 풀 한 폭이 나무 한 뿔이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돌아오는 길에 후이 살해하겠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진은 칼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다. 허튼 소리 작작해라 이 산도적 놈아.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이 마을의 촌장을 지내왔다. 너 같은 산도적 놈들을 곱게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냐. 그러나 진달은 산채를 떠날 때와는 달리 급히 서두르지 않고 다시 사진에게 청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같은 형제끼리 길 좀 빌리지 못할 것도 없지 않소. 왜 그리 말이 많은가? 내가 들어주고 싶어도 말리는 것이 있다. 사진이 그렇게 말하자 진달이 얼른 물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진이 칼을 번쩍 치켜들고 그 말을 받았다. 내 손에 든 이 칼한테 물어봐서 좋다고 하면 지나가라. 그러자 진달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크게 화를 내며 장팔 점강모를 휘둘러 사진을 향해 덤벼들었다. 짐승을 쫓더라도 도망갈 구멍은 터놓고 쫓으란 말이 있다 이놈아. 어디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사진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말을 박차며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이 서로 얽혀들자 양쪽의 말들이 모두 히힝거리며 콧김을 뿜어댔다. 잠시 동안 승부를 가릴 수 없는 싸움이 이어졌으나 아무래도 진달은 사진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사진이 한순간 진달에게 슬쩍 빈틈을 보여주자 진달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장팔 점강모로 그의 심장을 깊숙이 찔러 들어왔다. 그러자 사진은 허리를 틀어 옆으로 슬쩍 피했다. 그 바람에 진달의 몸통은 중심을 잃고 사진의 품속으로 쏠려 들어왔다. 사진이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었다. 마치 원숭이처럼 잽싸게 자신의 긴 팔을 뻗어 진달의 허리를 휘어감은 다음에 그를 말 아래로 끌어내렸다. 다음 순간 진달은 어이없게도 땅바닥에 내팽겨 쳐졌고 놀란 그의 말은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더니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이놈을 단단히 묶어라. 실로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장정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진달을 묶어버렸다. 대장이 사로잡히는 걸 본 산도적들은 겁을 집어먹은 채 싸워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사가촌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울렸다. 진달을 사로잡은 사진은 기세도 드높게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장원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진달을 뜰 한가운데의 정자에 미끄러 매도록 한 다음 술독을 꺼내 잔치를 베풀어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다. 과연 구문용이야. 당할 자가 어디 있겠나.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한 목소리로 사진을 칭송했다. 그 무렵 산채에 남아있던 주무와 양추는 진달을 말리지 못한 일이 아무래도 걱정되었다. 그리하여 졸개들을 풀어서 화음현의 소식을 알아보게끔 하였다. 얼마 후 주인 없는 말을 끌고 돌아온 졸개 하나가 알렸다. 큰일 났습니다. 진달 두령께서 구문용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주무와 양춘이 다시 그 졸개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아라. 졸개는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진달이 사진과 싸우다 붙잡힌 경위를 말해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주무가 탄식하며 말했다. 내 말을 안 듣고 기어이 고집을 피우더니 그만.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자 양춘이 분을 참지 못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당장 졸개들을 몽땅 이끌고 내려가 싸웁시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는 일 아니오. 그러자 주무가 고개를 저으며 양춘을 말렸다. 안 될 말이네. 진달을 사로잡은 놈인데 우리가 어찌 그자를 당할 수가 있겠는가. 구문용은 소문대로 무서운 놈이야. 그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야 한단 말이오? 아니지. 꾀를 써야지. 내게 좋은 계책이 하나 있으니 들어보게. 그렇게 해본 다음 안 되면 죽기로 작정하고 싸우기로 하세.
주무가 그렇게 말하더니 양춘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계책을 말해주었다. 귓속말을 듣고 있던 양춘의 얼굴이 밝아지며 고개를 끄덕이니 감탄했다. 그거 참 좋은 계책이요. 어서 산을 내려갑시다. 한편 사진은 장원에서 산적 두령 진달을 사로잡은 기쁨을 억누르며 나머지 2명의 산적 두목들이 졸개를 이끌고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하인 한 명이 황급히 달려들어와 알렸다. 소화산 산적 우두머리 2놈이 제 발로 걸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진은 머슴들에게 일렀다. 놈들도 오늘로써 끝장이다. 내 반드시 그 놈들을 몽땅 사로잡아 세 놈을 한꺼번에 오랏줄에 묶어 관아에 바친 다음 상금 3,000관을 타고 말리라. 사진은 머슴들에게 딱따기를 울리게 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말을 몰아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주무와 양춘은 뜻밖에도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 않은 채 졸개들도 거느리지 않고 빈손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사진의 장원 앞에 이르자 나란히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다. 감히 구문용 나으리를 몰라 뵙고 저희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네 이놈 무슨 수작이냐. 내가 내 놈들의 잔꾀에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이러느냐. 사진이 2 사람을 내려다보며 호통쳤다. 그러자 주무가 눈물을 거두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저희 3 사람은 본래 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나으리. 그러나 벼슬아치들의 들볶임을 견디지 못해 산속으로 숨어들어 도적질을 하며 구차스러운 목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맹세한 것이 있어 비록 그 옛날에 관운장, 장비, 유현덕 3분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기 많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대인께서는 이제 저희 3 사람을 모두 한꺼번에 묶어서 관아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죽더라도 영웅의 손에 죽으니 조금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주무는 비오듯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아무리 강철 같은 심장을 지닌 사진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이들은 비록 산적이라 하지만 그 의리가 제법 두터운 놈들이다. 내 어찌 이들을 관아에 넘겨 상을 타고 세상 호걸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랴. 옛말에도 이르기를 큰 호랑이는 죽은 짐승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사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한동안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나를 따라 들어오도록 하라. 주무와 양춘은 그의 뒤를 따라 안채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대청 앞에 이르자 다시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어서 저희들을 묶어 진달과 함께 관아로 넘겨주십시오. 사진은 아직 나이가 어린데다 호걸들의 의리를 중히 여기고 있던 터였다. 주무와 양춘이 조금도 두려운 빛 없이 그렇게 말하자 더욱 마음이 흔들렸다. 한참 후 사진이 그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들의 의리가 참으로 장하구나. 내 어찌 너희들을 잡아 관아에 넘길 수 있겠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후일 나를 가리켜 졸장부 중의 졸장부라고 비웃을 것이다. 내 진달을 풀어줄 테니 함께 돌아가도록 하라. 사진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조용히 말했다. 그러자 주무가 깜짝 놀란 듯한 얼굴로 능청스레 답했다. 아닙니다, 나으리. 그렇게 하시면 나으리께서도 관아에 죄를 짓게 되십니다. 차라리 저희들을 꽁꽁 묶어서 넘기시고 상금을 타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 마음이 편한 일입니다. 이에 사진은 부드러운 말씨로 그들을 달랬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모르고서 하는 말이다. 사내 대장부로서 어찌 차마 그런 짓을 하겠느냐. 자, 그러지 말고 대청으로 올라와서 함께 술이나 한잔 하기로 하자. 그리하여 사진은 먼저 사로잡아 두었던 진달을 풀어주고 대청마루에 큰 술상을 차리게 하여 그들 셋에게 술을 권하였다. 주무 양춘 진달은 그 같은 사진의 너그러움에 절하여 감사한 다음 기꺼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잔이 오고 가는 사이에 그들은 절로 서지의 처지를 밝게 헤아리게 되었다. 사진은 어쩔 수 없이 산속으로 숨어들게 된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게 되었고 그들은 사진의 호걸다운 씩씩하고 너그러운 성품에 깊이 감동되었다. 술자리가 끝나자 그들은 사진에게 거듭 감사한 다음 산채로 돌아갔다. 사진은 장원의 대문 밖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하였다. 3 사람의 산적두목은 산채로 돌아가자마자 서로 이마를 맞대고 마주 앉았다. 우리 3 사람이 계책을 써서 모두 무사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구문용 그 사람은 실로 드물게 보는 영웅이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붙들렸더라면 어찌 살아올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며칠 후에 예물이라도 보내 그분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 주무가 먼저 그렇게 입을 열자 진달과 양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열흘 후였다.
달 없는 캄캄한 7일의 금음날 밤을 틈타 그들은 두 졸개에게 금화 30양씩을 지게 하여 사진에게로 보냈다. 두 졸개는 초경쯤 되어 사진이 있는 사가촌의 장원에 이르렀다. 그들이 머슴에게 자신들이 산채에서 내려온 까닭을 말하자 머슴은 사진에게 그 일을 알렸다. 사진이 그들을 대문 안으로 들이게 한 뒤 물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나를 찾았느냐.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산채의 세 분 두령께서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이 예물을 갖다 바치라 하셨습니다. 세 분 두령의 성의를 생각하시어 부디 물리치지 마시옵고 거두어 주십시오. 둘 중 하나가 그렇게 말하며 등에 진 금화 30양을 사진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다. 사진은 처음엔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저들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도 결코 예의는 아닐성 싶었다. 저들이 순수한 호의로서 이것을 보내왔으니 받아두는 편이 더욱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 사진은 그 예물을 거두어 들였다. 그러고 나서 두 졸개에게 조촐한 술장을 내리고 은하 몇 잎을 주어 지고 온 노고를 치하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산채의 새 두목은 노략질 해온 물건 중 빛나는 큰 진주를 잘 싸서 사진에게 보냈다. 두 번씩이나 예물을 받고 나니 사진은 슬며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들 세 사람이 나를 이토록 생각해 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예가 아니다. 나도 그들에게 성의를 표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진은 이튿날 붉은 비단 세 필로 세 벌의 옷을 짓게 하고 살찐 염소 세 마리를 잡아 답례품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장원의 우두머리인 머슴 왕사를 불렀다. 왕사는 본시 언변이 좋은 데다 발이 넓고 술을 좋아하는 사내였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새당백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능히 새백을 당하고도 남을 사람이란 뜻에서 붙여진 벼로였다. 사진은 왕사로 하여금 다른 머슴을 거느리게 하여 그 답례품들을 산채에 전해주도록 했다. 두 머슴이 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산채의 졸개들이 나타났다. 꼼짝 마라. 왕사는 그들에게 온 까닭을 알렸다. 우린 수상한 사람이 아니다. 사가촌 구문용 댁에서 너희 새 두령님께 보내는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을 듣자 졸개들은 앞장서서 그들을 산채로 안내했다. 답례품을 받은 새 두령은 답례품보다 사진이 자기들을 두텁게 여기고 있는 것에 몹시도 마음이 흡족하였다. 그리하여 심부름온 왕사의 노고를 한껏 치하했다. 장원에 돌아가거든 주인님께 꼭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가 한시도 그분의 커다란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시오. 그들이 돌아갈 때 산채에서는 각기 은 10량을 주어서 돌려보냈다. 왕사는 장원에 돌아오자 즉시 사진에게 알렸다. 그들은 주인님의 선물을 받고 몹시 감격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진 또한 몹시 흐뭇해했다. 그들을 놓아주길 잘했어. 역시 그들은 의리가 있는 놈들이야. 그리하여 그들과의 정부는 점점 깊어만 갔고 장원과 산채의 왕래도 그만큼 빈번해졌다. 사진은 이미 그들이 산적이라는 생각을 잊은 지 오래였다. 다만 그들의 의리에 감동하여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사귀고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8월, 추석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사진은 산채의 새 두목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싶었다. 네, 그들을 불러 함께 실컷 마시고 회포를 풀리라. 그렇게 작정한 사진은 왕사에게 두령셋을 청하는 글을 주어 산채로 보냈다. 왕사로부터 사진의 편지를 전해받은 산채의 새 두목은 몹시도 기뻤다. 그들은 즉시 응낙하기로 의견을 모은 다음 한 통의 편지에 자신들의 뜻을 담아 왕사에게 건네주었다. 험한 길을 오느라 수고 많았네. 이 편지를 주인님께 전해주게나. 그러고 나서 몇 잎의 노자를 준 다음 술을 내어 대접했다. 산채에서는 10사발도 넘는 술을 얻어 마신 왕사는 여간 취기가 도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비틀비틀하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그런데 그가 거의 산을 다 내려왔을 무렵 기어이 일이 생기고 말았다. 그곳에서 산채의 심부름으로 사가촌 장원에 자주 드나들던 산적 졸기 한 놈을 만난 것이다. 이 친구 오랜만일세. 왕사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껴안으면서 말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왕주부 아니신가? 텁수룩한 수염을 왕사에게 비비면서 산적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도 이미 한잔했던지 취기가 있었다. 두 사람은 죽이 맞아 반가움을 나누다 보니 그냥 헤어질 수 없어 함께 길가의 주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또 술을 더 마셨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만취가 된 두 사람은 주막집에서 나와 졸개는 산으로 가고 왕사는 장원으로 향했다. 왕사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토록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정신은 몽롱하고 걸음은 갈짓자로 걸었으나 기분만은 더할 수 없이 좋았다.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이 들어 비틀걸음으로 걷고 있던 그는 숲속에 잔디밭이 보이자 그만 거기에 들어 누웠다. 그리고 나서는 곧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그때 마침 토끼잡이를 나왔던 이길이란 자가 왕사의 취침에 잠든 모습을 보았다. 이길은 사가촌 장원의 왕사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곧 선나무를 헤치며 누워있는 왕사에게로 다가갔다. 큰 대자로 누운 꼴을 보니 팔자 한번 늘어졌구나. 어떤 놈은 주인 잘 만나 코가 삐뚤어지도록 퍼 마시고 어떤 놈은 밀밭 근처에도 얼씬할 수가 없으니 원. 세상 참 불공평하기도 하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왕사의 허리에 찬 전대에서 은자 한 잎이 삐죽이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돈을 보고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자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는가. 이 길은 즉시 손을 놀려 왕사의 허리에 전대를 풀어내었다. 그리고 그것을 펴보니 제법 많은 은자가 쏟아져 나왔다. 어럽쇼? 머슴놈의 주제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은자가 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길은 은자를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편지 한 통이 더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서 펼쳐보았다. 이 길은 토끼잡이꾼에 불과하였지만 쉬운 글자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편지에는 소화산, 주무, 진달, 양춘이라는 말들이 씌어 있었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글자들이 섞여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지가 암시하는 것이 뭔지는 금세 알아차렸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기회이다. 나 같은 토끼잡이꾼 신세에서 어느 세월에 기펴고 살아볼 날이 오겠는가. 점쟁이의 말이 맞았어. 금년에 내게 재운이 터진다더니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야. 산적두목 새 놈의 목엔 3천관의 현상금이 붙어 있다지? 야, 이건 너무 큰 행운인데? 그런데 세상에 원 이럴 수 있나. 내가 지난번 언젠가 구울랑을 만나러 장원에 갔을 때 구문용이 나더러 무엇을 기웃거리고 있느냐고 호통을 쳤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자가 바로 산적놈들과 내통하고 있는 자일 줄이야. 이 길은 그 길로 화엄현 관하로 달려가서 은자와 편지를 몽땅 내보이고 나서 그 사실을 일러 바쳤다. 한편 왕사는 잔디밭 위에서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다가 어두워져서야 부스스 정신을 차려 일어났다. 어느새 날은 저물어 달빛이 교교의 주위를 밝히고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다. 오직 보이는 건 소나무와 섬나무들 뿐 인적이라곤 그림조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왕사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비로소 자신이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허리깨를 더듬어 보았다. 허전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전대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는 가슴에서 울리는 쿵 소리를 들었다. 사방을 샅샅이 살펴보았으나 빈 보자기만 나왔을 뿐 그곳에 쌓여있던 은자나 편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은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주인님께 전하는 편지가 없어졌으니 큰일이 아닌가. 그는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서 머리를 감싼 채 근심에 쌓였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꾀가 떠올랐다. 그렇지, 바로 그거다. 답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나서 꾸지람을 듣는 것보다야 100번 1000번은 옳은 생각이고 말고. 차라리 답장 같은 것은 아예 없었노라고 딱 잡아떼는 거야. 아무리 귀신 같은 구문용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알아차리지는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이 미친 왕사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그 길로 급히 장원에 돌아왔다. 어느새 새벽녘이 되어 있었다. 장원에서는 사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 늦었느냐? 아 글쎄 산채의 세 분 주령들께서 쾌히 흥락하시고 어찌나 저를 붙잡고 놓아주시지 않던지. 저는 꼼짝없이 붙들린 채 그곳에서 자정이 넘도록 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왕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능청스레 거짓말을 꾸며댔다. 답장은 없었느냐. 그 소리에 왕사는 속으로 찔끔했으나 이미 거짓말을 꾸며대기로 작정한 터라 다시 둘러댔다. 실은 세 분 두령들께서 답장을 써주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말렸습니다. 기왕에 응낙하셨으면 됐지 굳이 답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취중이라서 혹시 도중에 실수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세 분 두령들께서도 그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진은 오히려 왕사의 사려 깊음에 감탄했다. 수고했다.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미처 몰랐구나.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 새백당이라 부르는 이유를 이제야 바로 알겠구나. 왕사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굽히면서 아뢰었다. 제가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사진은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은 채 왕사에게 일렀다. 고맙구나. 손님을 청했으니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어서 들어가서 잔치 준비를 하도록 해라. 추석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사가촌 장원의 하인과 소작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다음 날의 잔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양을 잡고 집 오리와 닭을 몇십 마리씩 요리했다. 그리하여 음식을 각기 은쟁반에 정성스레 담았다. 창고에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오래 묵은 술독들도 몽땅 끄집어냈다. 추석 전날 밤 하늘은 티없이 맑아 달빛이 휘영청 밝은 가운데 달을 바라보며 술 한잔 하기엔 더없이 좋은 밤이었다. 이윽고 주무, 진달, 양춘 등 산채의 새 두목들은 졸개들로 하여금 산채를 지키게 한 다음 졸개 4~5명을 거느린 채 산을 내려왔다. 그들은 일찍이 사진이 답례품으로 지어보냈던 붉은 비단옷을 각각 입고 있었다. 차림새가 단정하여 어느 누구도 그들이 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허리엔 단지 박도 한 자루만 찼을 뿐 말도 타지 않은 채였다. 새 두령이 장 안에 이르자 사진이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들어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 자, 안으로 들어오시오. 나으리 황공하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잔치에 청해 주시다니요. 사진은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는 한편 장원의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분부를 잊지 않았다. 사양하는 새 두령을 윗자리에 앉힌 사진은 그들이 데리고 온 졸개 몇 명에게도 따로 술상을 내렸다. 주인과 손님이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사진이 입을 열었다. 정말 잘 와주셨소. 옛부터 대장부는 대장부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오늘은 사내 대장부들끼리 만났으니 마음 놓고 한잔합시다. 그렇게 술잔이 오고 가는 가운데 둥근 달이 높이 떠올랐다. 이에 더욱 흥이 난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주고받았다. 손님과 주인이 사양하는 법 없이 술잔을 들이키는 동안 개수나무 그늘에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벌써 여러 동이째 술 항아리도 바닥이 났다. 그런데 문득 장원 밖에서부터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진과 새 두목은 깜짝 놀라서 멈칫하더니 귀를 기울였다. 곧이어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횃불이 사방을 환히 밝히는데 누군가 대문을 박차며 소리를 질렀다. 당장 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지 못할까? 문을 열지 않겠다면 때려 부수고 들어가겠다. 다 알고 왔으니 감히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진은 벌떡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말했다. 세 분은 그대로 앉아 있으시오. 내가 나가보고 오겠소. 사진은 대문 쪽으로 뛰어가 하인들에게 대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른 다음 사다리를 놓게 하여 대문 밖을 바라보았다. 담장 밖에는 수많은 횃불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 횃불들 사이사이로 관군들의 손에 들린 병장기들이 번쩍번쩍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어느새 관군이 몰려와 장원의 담장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중이었다. 화음현의 현령은 대문 앞에서 연신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도두 두 놈이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낌새를 보아하니 산채의 새 두목이 장원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잡으러 온 것이 틀림없었다. 사진은 전부터 그 도두를 잘 알고 있는 터라 물었다.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 밤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이오? 내가 무슨 죽을 죄라도 졌단 말이오. 그러자 현령이 비웃는 듯한 얼굴로 대답했다. 능청 떨지 말게 구문용. 나를 알고 있겠지. 나는 그리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걸세. 도두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허리에 찬 장검을 쓱 뽑아 보였다. 사진은 그에게 거짓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산채의 새 두령이 오늘 밤 이곳에 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오. 그런데 도둑께서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 그 말씀이지. 고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있는 이 길을 보아라. 도두가 뒤에 허리를 구부린 채 숨어있던 이 길을 앞으로 잡아끌면서 말했다. 그러나 왕사가 편지를 잃어버린 경위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사진은 이 길을 향해 꾸짖었다. 내 이놈 이기라. 토끼꾼잡이 주제에 내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리도 시끄럽게 일을 꾸미느냐. 그러자 이 길은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까닭을 밝혔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나으리. 그저 대개 하인 왕사가 술에 취해 떨어뜨린 편지를 주운 죄밖에 없습니다요. 나으리, 그걸 모르고 관아에 갖다 보였더니 일이 그만 이렇게. 사진은 그제야 어찌하여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헤아릴 수 있었다. 사진은 얼른 도두에게 둘러댔다. 도두께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저 이길이란 놈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오. 제가 미리 공을 세우려다 그만 저놈들 때문에 들켜버리고 말았소이다 그려. 제가 꾀를 내어 산채의 새놈들을 이곳에 꿰어내었소. 자, 조용히들 해주시오. 지금 애써서 새놈들을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대가 정녕 산종놈들과 한통속이 아니더란 말이오? 도두가 기대에 찬 얼굴로 사진에게 묻자 사진이 얼른 그 말을 받았다. 원, 천만에요. 제가 감히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우리 집은 아시다시피 조상대대로 이곳 사가촌의 촌장을 지내왔소.
한낱 산도적 놈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로울 일이 뭐가 있겠소. 그것보다도 제가 놈들을 사로잡아 넘겨드릴 경우 상금 3천관은 제게 주시는 거죠. 물론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사진은 자신의 말이 먹혀들자 내심 쾌재를 불렀다.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들 해 주십시오. 멀찍이들 물러서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후 제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산적놈들을 묶어 끌고 오겠습니다. 두 도두는 평소부터 사진을 두려워해 왔던 터라 하는 수 없이 그 말에 따랐다. 사진은 안으로 들어오자 먼저 왕사부터 불렀다. 네 이놈, 지난번 이놈이 말하기를 편지 따위는 없었노라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이길이란 놈이 관아에 갖다 바친 그 편지는 무엇이란 말이더냐. 왕사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알자 벌벌 떨면서 죄를 비었다. 제가 깜빡 술에 취해 그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를 해. 그러자 사진은 소리 높여 꾸짖었다. 네 이놈, 그러고도 네가 감히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그 말과 함께 사진은 허리에 찬 단도를 빼어 들고 단번에 그의 목을 치고 말았다. 잔치 자리로 돌아온 사진은 머슴들을 불러 모으더니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와 값진 물건들을 챙기도록 이르는 한편 초가집에 불을 지르게 했다. 새 두령이 놀란 얼굴로 사진에게 물었다. 아니 나으리 어째서 이 집을 불태우려 하십니까? 일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소. 오늘 밤 일은 마치 내가 그대들 셋을 꿰어내어 함정에 빠뜨린 것처럼 되고 말았소. 사진이 그렇게 말하자 새 두령이 한동안 서로 바다가 주무가 분연히 말했다. 원래 대인은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들 때문에 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바에야 차라리 우리들 셋을 묶어 그들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리하여 대인의 어려움이 풀린다면 저희들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진은 당치 않은 말이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요. 그건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말이요. 내 집에 손님을 청해놓고 오히려 내가 그대들을 묶어 관아에 바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요. 이제 나는 그대들과 함께 죽고 살기를 함께 할 것이요. 어서 일어나 이 불길을 뚫고 산채로 달아나도록 합시다. 주무양춘 진달은 그저 멍하니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머슴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불을 지르고 있었다. 집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자 문 밖에서 함성 소리가 높아졌다. 이때 사진은 새 두령들에게도 병장기를 갖추겠다. 사진이 벼락치듯 고함을 지르고 칼을 휘두르면서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자 주무양춘 진달도 각기 병장기를 집어들고 그 뒤를 따랐다.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치솟는 가운데 8월 보름의 달빛은 이내 그 빛을 잃고 말았다. 사진은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자마자 이 길의 목부터 베었다. 그 뒤를 따르던 새 두령은 두 도두를 향해 칼을 쳐들고 덤벼들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두 도두는 미처 준비가 없었다. 칼을 뽑기도 전에 새 두령의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현령은 낯빛이 달라진 채 황망히 말머리를 돌리고 말았다. 그렇게 되니 졸개들도 목숨이나 구하려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소화산의 산채에 이르자 남아있던 졸개들이 달려나와 반갑게 그들을 맞아주었다. 사진은 산채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에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3명의 두목들은 그를 위해 소를 잡고 술을 걸려 극진히 대접했다. 연이은 잔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 금세 며칠이 지나고 말았다. 사진은 어느 날 아침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저들 3사람을 구한 일은 좋았으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장원을 몽땅 불살라 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 사내 대장부에게는 무엇보다도 의리가 중요하다. 결코 뉘우칠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렇게 할 일 없이 이곳에서 도적들과 빈둥거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어차피 집도 절도 없이 홀가분해진 몸, 연안부로 떠나신 왕진 스승님이나 찾아 나서볼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 사진은 소화산에 온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새 두령에게 털어놓았다. 그동안 그대들이 베풀어준 호의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이요. 이제 나는 나의 스승이신 왕진 스승님을 만나러 연안부로 떠나야겠소. 염치 없는 짓이지만 이곳에 와 있는 나의 머슴들은 때를 보아 적당한 때 집으로 돌려보내주시오. 그리고 이곳에 가져온 나의 재물이나 금은 보화는 모두 나눠 갖도록 하시오. 그 말을 들은 새 두령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렸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떠나시다니요. 제발 이곳에서 저희들과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앞으로의 일은 좀 더 지난 후에 함께 의논하기로 하시고요. 만일 산적 노릇이 싫으시다면 마을이 조용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나으리의 장원을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뒤였다.
그럼 이 산채가 비록 작으나 주인이 되어 지내도록 하시지요. 주무가 그렇게 말하며 어떡하든 사진을 붙들어 두려 했다. 그러나 사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그동안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몸이요. 내 어찌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으로 더러운 이름을 뒤집어 쓰겠소. 다시는 산적이 되라고 권하지 마시오. 당신들의 말씀은 고마우나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소이다. 연안부로 가서 스승님을 만나 뵌 후 그분과 함께 앞날을 도모하고자 하니 제발 내 앞길을 막지 말아 주시오. 주무 진달 양춘이 거듭 말렸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는 데리고 갔던 머슴과 장정들 그리고 재물을 산채에 남겨두고 약간의 은자만을 품속에 지닌 채 홀로 길을 떠났다. 새 두령은 멀리까지 따라 나와 눈물을 뿌리며 사진을 배웅했다. 천하호걸 노달. 소화산을 떠나 나그네 길에 나선 사진의 차림은 그야말로 송조시대 젊은이의 모습치고는 멋쟁이였다. 머리에는 흰색 범양 전대모를 썼는데 그 위는 한 움큼의 붉은 앵두빛 수술이 달려 있었다. 머리를 묶은 두건은 감색이요. 범양 전대모의 장식끈은 황옥빛이었다. 흰색 양피 옷을 입은 데다 허리엔 구리방울을 단 알령도를 차고 다리엔 줄무늬 행진이요. 발엔 삼미툴이었다. 그러나 차림새가 아무리 멋지더라도 자고 먹는 것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는 20날 동안 산과 들을 걸으며 발길을 재촉했다. 도중에서 배가 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 밤이 되면 자고 새벽이 되면 다시 걸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윽고 위주 땅 성문 앞에 이르렀다. 이곳에도 경락부의 성이 있구나. 어쩌면 이곳에서 스승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진은 거리를 거닐며 주의 깊게 살폈다. 위주는 겉보기와 달리 거리가 무척 번화하였다. 거리의 모퉁이에 찻집이 하나 보였다. 사진은 우선 그곳으로 들어가 평상에 앉았다. 이봐요 주인장, 차 한 잔 갖다 주시오. 네네. 그런데 손님은 길손이십니까? 그렇소. 미안하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혹시 개봉동경에서 오신 분으로 교두를 지낸 분인데 왕진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소? 글쎄요. 이곳 경락부에서도 왕시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도통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미처 주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부터 찻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몸집이 큰 사내가 하나 있었다. 탄탄해 배는 몸에는 짙은 녹색의 전포를 입고 머리에는 검은 비단으로 된 두건을 질끈 동여맸다. 허리에는 문물을 아울러 듯하는 띠를 둘렀고 금 장식에 장검을 차고 있었다. 게다가 쏘는 듯한 눈빛에 둥글고 붉은 얼굴은 온통 검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 사람은 군관임에 틀림없어. 사진이 그렇게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주인이 호들갑을 떨면서 그를 맞았다. 아이쿠, 제 알께서 웬일이십니까? 저희 집을 다 찾아주시고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생각난 듯 사진이 앉아있는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손님, 여기 이분께 여쭤보십시오. 이곳 경락부 사람들은 모두 아실 테니까요. 사진은 그렇지 않아도 그 사내를 눈여겨보고 있던 터라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물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허물 마시고 이리 오셔서 함께 차나 한 잔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말에 사내도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의 차림이 의젓한 데다 체구가 탄탄해 보여 그 사내도 흔쾌히 다가와 예를 표했다. 사진이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나서 물었다. 실례를 무릅쓰고 한 가지 여쭈어 볼까 합니다만 혹시 동경에서 금군교두를 지낸 왕진이란 분을 아시는지요? 네? 금군교두 왕진이라고 하셨소? 순간 그 사내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네, 혹시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사진은 그 사내의 말투로 보아 스승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기대에 찬 눈으로 보자 그 사내가 물었다. 그런데 형씨가 무슨 까닭으로 그분을 찾고 계시오? 네, 사실은 그분이 제 스승님이십니다. 스승님을 뵙기 위해 저는 화주 화음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간 그 사내가 정색을 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형씨는 사가촌의 구문용이란 분이시오? 사진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반가워 깊숙이 머리를 숙여 예를 포하며 답했다. 네, 제가 바로 사가촌의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구문용이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사내도 얼른 허리를 굽히며 담례한 뒤 말했다. 이거 몰라 뵙고 신뢰가 많았소이다. 저는 이곳 경락부 소속의 제할로서 이름은 노달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형씨의 이름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진이 다시 몸을 굽히며 물었다. 제 스승님을 아십니까?
그런데 형씨가 찾아다니는 왕교두라면 바로 동경에서 고태위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는 그분이시오? 네, 그분입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소. 연안부에서 경략사 충상공님을 호위하고 계시지요. 또 이곳 위주의 경략사는 바로 그 충상공님의 아드님이신 소춘 상공이시오. 어찌됐든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구문용 사진이라니 반갑소. 우리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사내는 그렇게 말하며 사진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사진도 간절히 소원하던 스승의 소식을 알게 되자 기쁜 얼굴로 노재하를 따라 나섰다. 고맙습니다. 형씨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 스승님의 안부를 듣게 되어 더없이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진이 찻값을 치르려고 하자 노달이 얼른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찻값은 내가 달아놓겠습니다. 그냥 두세요. 이봐 주인, 찻값은 입은 것까지 몽땅 내게 달아놓게. 그 말에 주인은 얼른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다. 네네 알겠습니다. 노재알님. 분부대로 합지요. 사진과 노달은 찻집을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길을 걸었다. 두 사람의 풍채가 빼어나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한눈에 두드러져 보였다. 한참을 가니 마치 이빨 빠진 것처럼 집들이 듬성듬성 늘어서 있는 한쪽 공터에 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었다. 처음으로 그곳을 찾은 사진은 문득 호기심이 일어 노달에게 말했다. 형씨, 잠시 구경이나 하고 갑시다. 노달도 빙긋 웃으며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30 중반쯤 돼 보이는 사내 하나가 약을 팔고 있었다. 때에 찌든 추레한 옷에 폭넓은 허리띠를 맸고 상아 모양의 칼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 손에는 봉이 한 자루 들려져 있었고 땅바닥에는 10여 개의 약을 담은 쟁반이 놓여져 있었다. 그는 이제 막 봉술 시범을 끝낸 듯 상기된 얼굴로 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진은 그를 곧 알아보았다. 그는 사진이 왕진에게 무예를 배우기 전 한때 봉술을 배운 적이 있는 스승이었다. 사진은 그에게서 봉술의 기초를 배웠는데 그가 바로 타오장 이충이었다. 스승님, 여기서 뵙게 되는군요. 사진은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말했다. 이충도 금세 사진을 알아보고 반겼다. 아니, 자네가 이곳에 웬일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진에게로 쏠렸다. 그러자 노달이 뒤따라 들어오더니 이충을 보고 말했다. 그런 인사는 나중에 나누시고 당신이 이분의 스승이라니 우리 함께 가서 술이라도 한잔 나눕시다. 그러자 이충이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아, 제할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막 구경꾼들에게 약을 돌리며 팔고 있는 중입니다. 노달은 버럭 화를 냈다. 기다리긴 뭘 기다리란 말이오. 엉터리 약이나 팔면서. 난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이야. 자, 어서 때려치우고 한잔하러 갑시다. 노달은 기다리는 이중을 재촉했다. 그러자 이중이 사정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약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할께서는 먼저 저 친구와 함께 주막에 가 계십시오. 제가 곧 뒤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사진, 자네가 제할님을 모시고 먼저 주막에 가 있게. 내 곧 뒤따라 갈 테니까. 그러나 그 말을 순순히 따를 노달이 아니었다. 노달은 갑자기 그곳에 모여있는 구경꾼들을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다. 뭘 멍청이 보고 있는 거야, 이 할 일 없는 자식들아. 무슨 구경거리라도 났어?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주먹으로 쫓아버릴 테다. 노달이 금세 칠 듯이 그 커다란 주먹을 움켜쥐고 으름장을 놓자 구경꾼들은 마치 불에 데이기라도 한 듯 황급히 달아나 버렸다. 그들은 이미 노달이 천하장사임을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터였다. 어느새 공터에는 그들 셋만 덩그라니 남아 있었다. 이충은 노달이 자신의 밥그릇을 깨버린 격이었지만 노달이 원래 성미가 거친 데다 주먹깨나 쓰는지라 감히 화를 내지도 못하고 보따리를 챙겨 그들을 뒤따르며 말했다. 원 참 성미 하나 급하시군. 세 사람은 길거리를 걷고 모퉁이를 돌아 다리 하나를 건넜다. 주교 아래 이름난 술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집 주인의 성을 따라 그곳을 반가라고 불렀다. 반가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길다란 장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는 널쩍한 삼배 조각에 주막임을 알리는 술 주자가 큼지막하게 씌어져 나부끼고 있었다. 세 사람은 반가에 들어가 깨끗한 방을 잡았다. 노달이 가장 윗자리에 앉고 이충이 그 맞은편에 앉고 사진이 제일 아랫자리에 앉았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노달이 소리를 질렀다. 주인장 주인장. 노달의 부름소리가 들리자 주인은 고꾸라질 듯이 달려와서 허리를 굽신거렸다. 어이쿠 노제알님 부르셨습니까요? 술은 얼마나 가져올깝쇼? 우선 내각만 가져오게. 안주는 어떻게 할깝쇼? 노달이 성깔을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뭘 자꾸 묻는 거야 귀찮게 시리. 팔아먹고 싶은 게 있거들랑 뭐든지 다 내오란 말이야. 내가 한꺼번에 다 갚아줄 테니까. 이제 말 시키지 말고 어서 가져오기나 하게. 노달이 그렇게 소리치자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한 채 주방 쪽으로 꽁무니를 뺐다. 곧이어 술상이 차려졌다. 술은 따끈하게 데워져 있었고 고기로 된 안주가 한 상 가득 차려져 나왔다. 그들은 주거니 받거니 잔을 돌려 술을 마시며 유쾌하게 떠들었다. 세상 사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이나 칼을 쓰는 법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경험을 섞어가며 서로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술이 몇 순배 돌아 얼큰해졌을 때였다. 문득 벽 너머 옆방에서 계집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무심히 지나치려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점점 좌중의 신명을 흩어놓는 애절한 울음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차츰 화제거리가 줄어들고 여자의 울음소리를 안주 삼아 술만을 들이키게 되자 마침내 노달이 분통을 터뜨렸다. 벌컥 화를 내며 있는 힘껏 탁자를 내리치더니 술상을 뒤엎었다. 그 바람에 술잔과 안주 접시들이 모조리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난리법석을 떠는 소동에 놀라 주인이 냉큼 달려왔다. 노 제알님, 분부만 하십시오. 뭐든 갖다 올리겠습니다요, 제알님. 술집 주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노달이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는 줄로 여겼던 모양이었다. 필요 없어 이놈아. 내가 안주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이 똥물에 튀길 놈 같으니라고. 그럼 무엇 때문에? 니놈은 내 성질을 잘 알 테지. 모처럼 손님들까지 모시고 술집에 기분 좋게 술 마시러 왔거늘 옆방 계집을 울려서 술맛을 잡치게 해? 내가 언제 니놈의 술값은 떼어먹은 적이라도 있었더냐 이 빌어먹을 놈아. 그제야 까닭을 알게 된 주인이 손을 싹싹 빌면서 사정했다. 제 알림 노여워 마십시오. 제가 감히 어찌 계집을 울려서 나으리의 술맛을 잡치게 하겠습니까? 저 방에 울고 있는 계집은 저희 집 식솔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란 말이냐? 노달이 눈을 부릅뜨면서 묻자 주인은 자라목처럼 몸을 움츠리면서 애처롭게 말했다. 옆방에 있는 사람들은 술집에서 노래를 파는 계집과 그 아비인데 딱한 사정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나으리께서 술을 드시고 계신 걸 모르고 슬픔에 겨워 울었나 봅니다. 제가 가서 이루고 오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노달은 문득 궁금증이 있는 듯 주인에게 말했다. 괴이한 일이로군. 어서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도록 해라. 노달의 서슬에 겁이 난 주인은 얼른 옆방으로 뛰어가더니 두 부녀를 데리고 왔다. 앞서 들어오는 여자는 18이나 19쯤 되어 보이는 처녀였고 뒤따라 들어온 사내는 60쯤의 노인으로 손에는 박판을 들고 있었다. 처녀는 결코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내의 마음을 끌만한 귀염성은 있어 보였다. 처녀가 눈물을 훔치더니 세 사람 앞에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 아비 또한 공손히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자 노달이 거두절미하고 물었다. 너희들은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또 그렇게 슬피 운 까닭이 대체 무엇이냐? 나으리께서 물으시니 감히 아뢰겠습니다. 저는 원래 동경 사람으로 무거운 세금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이곳 위주로 부모님과 함께 친척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을 땐 친척이 남경으로 이사한 뒤였습니다. 그런데다 어머니는 주막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처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울었단 말이냐? 아닙니다, 나으리. 그러던 차에 진관서 정대인이란 사람이 저를 첩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첩으로 삼는 대신 돈 3,000관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의 몸을 3,000관에 산다는 증서만 만들어서 보여준 다음 저를 데리고 가서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내당 마님의 구박이 얼마나 심한지 결국은 죽도록 매만 얻어맞고 쫓겨났습니다. 거기다가 정대인이란 자는 여인숙집 주인과 짜고서 저에게 받지도 않은 돈 3,000관을 도로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는 돈도 많고 세력도 있으니 힘없는 우리 부녀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짓 문서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저희가 바보였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주막 저주막을 떠들면서 아버지가 박자를 키고 제가 노래를 부르며 동냥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손님들한테서 잔돈푼이라도 받을라 치면 그나마 대부분은 그자에게 갖다 바쳐야 하고 동전 몇 잎으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돈의 절반은 갚은 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님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해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릴 것을 생각하니 저희 부녀의 신세가 너무 서러워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으리의 흥을 깬 것은 죄스러우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처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그 모습을 보자 아무리 우악스러운 노달이라 할지라도 그만 마음이 찡해지고 말았다. 오냐. 그만하면 네 사정은 대충 알 것 같구나. 그런데 네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객점에 묵고 있느냐. 또 그 정대인이란 자는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러자 울고 있는 딸을 대신하여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는 김가희옵고 이 애는 취련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나이 19살입지요. 저희 부녀는 지금 동문 밖 노가 객점에 묵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대인은 바로 장원교 옆에서 푸주간을 하는 정도란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진관서라고 부르더군요. 흥, 정대인이라고 해서 난 또 어느 놈인가 했더니 소 돼지나 잡아서 팔아먹는 백정놈 정가였구먼. 천하의 몹쓸놈 같으니라고. 소충 경약 상공 밑에서 아첨이나 하면서 푸주간을 해먹는 주제에 그따위 못된 짓을 하다니. 내 이놈을 당장 그냥. 늙은이의 말을 듣고 난 노달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충과 사진에게 일렀다. 두 분은 잠시 여기서 기다려 주시오. 내가 당장 가서 그놈을 때려 죽이고 돌아오겠어. 그러자 이충이 그를 끌어안으면서 말렸다. 형씨 참으세요 참아. 지금은 술이나 마시고 내일 가서 따져도 늦지 않을 것이요. 사진도 노달이 부르르 나서는 기세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아 말렸다. 그게 좋겠습니다. 술이나 한 잔 더 하며 생각해 봅시다. 그러자 애써 마음을 가라앉힌 노달이 두 부녀에게 말했다. 여봐요 영감. 내가 노자를 드릴 테니 그런 짓 그만두시고 내일 당장 동경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으리의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낳으신 부모님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나으리께서 노자를 주시더라도 객주집 주인놈들이 저희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자는 정대인과 한통속입니다요 나으리. 노달은 당치도 않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처결할 테니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소. 이 노달을 뭘로 아는 거요? 노달은 품에서 은자 5냥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더니 사진과 이충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내가 오늘은 가진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 두 분께서 있는 대로 돈을 좀 꾸어주시오. 내가 내일 갚아드리겠소. 그러자 노달의 속셈을 짐작한 사진이 기꺼이 그 말에 응했다. 어찌 좋은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소. 되돌려 주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있는 대로 내겠습니다. 사진은 품속에서 은자 10냥을 내놓았다. 그러자 노달이 이충을 보고 말했다. 형씨도 가진 돈이 있으면 좀 꾸어주시구려. 그러나 이충은 길거리의 약장수답게 인색했다. 그는 우물쭈물하더니 보따리에서 겨우 은자 2냥을 내놓았다. 그것을 본 노달이 중얼거렸다. 보기보단 꽤 째째한 친구로군. 노달은 탁자 위에 이충이 내놓은 2냥은 그냥 두고 15냥을 집어서 김씨 노인에게 건넸다. 어르신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당장 동경으로 떠날 준비를 하시오. 내가 내일 아침에 주막으로 찾아가서 두 분을 보내드릴 테니까. 어떤 놈이든 간에 두 분이 떠나시는 걸 막는다면 이 노달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그 말을 듣자 두 부녀는 눈물을 흘리고 거듭 절을 하면서 감사했다.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그들 부녀가 주막으로 돌아가자 노달은 탁자 위에 2냥을 집어들더니 이충에게 도로 던져주었다. 자, 이 돈은 도로 집어넣으시오. 이충도 무술깨나 하는 사람이었지만 워낙 상대가 상대인지라 부글부글 끓는 속을 눌러 참을 수밖에 없었다. 술자리가 계속 이어졌고 그들은 술 4각을 먹고 나서 다시 2각을 더 마신 뒤에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주막을 나서면서 노달이 주인에게 소리쳤다. 주인장, 술값은 외상일세. 내가 내일 갚아주겠네. 주인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다. 아, 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좋도록 하십시오. 세 사람은 주점에서 나오자마자 헤어졌다. 사진과 이충은 각기 객점에 들었고 노달은 경약부 앞에 있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노달은 거처로 돌아가서도 두 부녀의 일에 심사가 편치 않아 저녁밥도 먹지 않고 더운 숨만 내뿜고 있었다. 한편 김노인은 은자 15냥을 받아 여인숙으로 돌아오자 우선 딸 취련을 쉬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성 밖으로 나가 수레 하나를 구해와 짐을 챙겨서 수레에 싣는 한편 밀린 숙박료와 연료비를 주인에게 치렀다. 김노인은 떠날 준비가 끝나자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노달은 김노인과 취련이 묵고 있는 주막집에 들이닥쳤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노달이 그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자 주막집에 머슴인 듯한 젊은이가 뛰어나왔다. 제알 나으리, 어느 방으로 모실까요? 김노인 부녀가 묵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거라. 젊은이는 앞서 들어가더니 김노인과 취련이 묵고 있는 방 앞에서 소리쳐 알렸다. 영감님, 관청에서 제알님이 찾아오셨어요. 김노인은 방문을 열더니 노달이 거기 서 있자 반가운 얼굴로 맞았다. 아이쿠 나으리, 어서 들어오세요. 몹시 누추하긴 합니다만. 들어갈 필요가 뭐 있겠소.
떠날 준비가 되었으면 어서 떠나셔야지요. 수레에 짐도 모두 실려 있고 이제 떠나시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소.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시오. 노달이 큰 소리로 재촉하자 김노인은 안심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일어섰다. 그런데 김노인이 출연과 함께 수레를 끌고 마당을 나서려 하자 주막집의 젊은이가 앞을 가로막았다. 영감님, 어디를 가시려 하오? 그러자 잔뜩 주눅이 든 김노인 대신 노달이 나서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밀린 반값이라도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두 사람의 반값은 받았습니다. 그럼 됐지. 어째서 앞을 막고 나서는 거냐? 진관서 정대인에게 갚을 돈이 남았습니다. 정대인께서 우리 주인님께 그 돈을 받아 달라고 했으니 내가 두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젊은이가 대답하자 노달은 타이르듯 부드러운 말투로 일렀다. 정백정의 돈은 내가 책임지고 갚을 것이니 너는 아무 염려 말고 이분들께 길을 비켜드리거라. 그러나 젊은이는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노달은 성미를 참지 못하고 다섯 손가락을 쫙 편 채 그 널찍한 손으로 그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젊은이는 금세 입에서 시뻘건 피를 쏟으면서 얼굴을 감싸쥐었다. 노달이 다시 그의 턱을 주먹으로 후려치자 이번에는 이빨 두 개가 부러져 나갔다. 일이 이쯤에 이르자 젊은이는 겁을 잔뜩 집어먹은 채 뒷걸음질 쳐서 내빼고 말았다. 주막의 주인은 어디에 숨었는지 감히 나와서 말릴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 틈에 김노인과 취련은 황급히 수레를 끌고 동경을 향해 떠났다. 노달은 김부인 노녀가 떠나간 쪽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섰다. 혹시나 아까의 젊은이가 뒤쫓을까 염려해서였다. 두어 시각쯤 지났을 때 노달은 비로소 안심한 듯 천천히 장원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원교를 건너자 곧바로 진관서 정백정의 푸주간이 보였다. 푸주간의 문짝 두 개가 모두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니 분명 장사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노달은 푸주간 안으로 불쑥 들어가서 그곳에 놓여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커다란 도마대 앞에서 몇 명의 점원들이 고기를 썰고 있었다. 그들의 바로 뒤에는 많은 돼지 다리들이 시뻘건 피를 머금은 채 걸려 있었고 뒤룩뒤룩 살이 찐 주인 정가놈은 계산대 쪽에서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뭔가를 적고 있었다. 어이 정대인,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나? 노달이 말을 걸자 흘깃 이쪽을 바라본 정가가 뜻밖이라는 듯 화들짝 놀라면서 몸을 일으켰다. 어이쿠, 제 할 일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여러 말 할 것 없네. 경략 상국님의 분부시니 살코기 열근만 잘게 썰어주게. 비계는 눈꽃만큼도 들어가서는 안 되네. 그러자 정가는 도마대 앞에서 일꾼에게 일렀다. 경략 상국님의 분부이시다. 빨리 살코기 열근을 잘게 썰어라. 제일 좋은 부위의 고기로 골라 썰어야 하느니라. 그러자 노달이 얼른 그 말을 가로막았다. 자네가 직접 써는 편이 좋겠어. 자네는 이 푸주간의 주인이 아닌가. 자네의 푸주간이 이렇게 날로 번창하는 것도 알고 보면 모두가 다 경락 상국님이 돌보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 자네가 정성을 들이는 게 좋겠지. 자, 잔말 말고 직접 썰게. 정가가 듣고 보니 그도 맞는 말이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썰어드리죠. 정가가 그렇게 말하고 직접 도마대 앞에서 살코기를 썰었다. 정말 비계는 한 점도 없어 보였다. 그는 10근을 다 썰고 나자 넓은 연 잎사귀 위에 그것을 정성스레 싼 다음 노달 앞에 내밀었다. 여기 살코기 10근입니다. 노달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또 이렇게 말했다. 수고했네. 그건 거기 놓아두고 이번엔 다시 기름기 있는 것으로만 10근을 썰어주게. 그 말에 정가의 두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네? 기름기 있는 것만으로 10근이라고요?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노달은 대뜸 눈을 부릅뜨면서 호통을 쳤다. 잔말이 많군. 자네가 그건 알아서 못해. 쓸데없이 따지지 말고 어서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정가는 마치 비 맞은 중처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쳇, 꽤 까다롭구만. 하지만 어쨌든 나는 고기만 팔면 되니까. 다시 비계만을 가려 썬 정가는 그것도 또한 연잎사기에 정성껏 쌌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노달 앞에 내놓았다.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계로만 잘게 썰었습니다, 나으리. 수고했군. 자, 그럼 이번엔 연골로만 10근을 썰어주게. 그러나 고기가 한 겹이라도 붙어 있어서는 안 되네. 그 어거지 같은 말을 듣자 정가는 속에서 불끈 화가 치솟았다. 그러나 애써 눌러 참은 다음 억지로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제알님께서는 꽤 짓궂으시군요. 제발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러자 노달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며 병력 같은 소리로 외쳤다. 오냐, 그렇다. 내 놈의 돼지 같은 얼굴을 보면 저절로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네 놈을 놀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외침과 함께 노달은 연잎사귀에 싼 고깃 뭉치를 정가의 얼굴을 향해 냅다 집어던졌다. 고기를 쌌던 연잎이 터지자 잘게 썬 고기 조각들이 마치 가랑잎처럼 우수수 쏟아졌다. 노달이 그걸 보고는 씩 웃으며 휘적휘적 밖으로 나갔다. 정가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고기 조각을 보자 그때까지 참고 있던 화가 상투 끝까지 치솟아 오르는 듯 했다. 마음속의 무명 어파를 눌러 끌 수가 없었다. 무엇이? 내 이놈을? 외마디 소리와 함께 정가는 앞뒤를 가릴 새도 없이 도마대 위에 고기 써는 식칼을 집어들고 뛰쳐나갔다. 노달은 어느새 길거리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다. 길가에는 듬성듬성 가게가 있었고 푸죽간의 일꾼들도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길 가던 행인들도 모두 다 걸음을 멈추었다. 김노인과 출연이 묵고 있던 주막집의 주인 노가도 그들이 도망갔음을 알리기 위해 푸죽간으로 오던 길에 이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놀란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정가는 오른손에 식칼을 꽉 움켜쥔 채 노달의 옷자락을 움켜잡았다. 정가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노달을 찌그려 했다. 식칼이 번쩍 빛을 내며 노달의 얼굴을 찍었다고 생각된 순간 노달은 얼른 그의 손목을 낚아채면서 무릎으로 그의 아랫배를 힘껏 걷어찼다. 다음 순간 정가는 억 소리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고 노달은 한 걸음 성큼 나아가 그의 낯짝을 꽉 밟았다. 이까진 놈이 백정 노릇이나 하는 주제에 정대인은 무슨 정대인이며 진관서는 무슨 진관서란 말이냐. 내가 충상공을 모시고 공을 세워 관소 오로의 연방사가 됐더라도 진관사로 불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놈아. 노달이 발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렇게 소리쳤다. 정가는 노달의 발바닥 밑에 얼굴이 짓눌린 채 발버둥을 쳤으나 헛수고였다. 너 이 노가놈아, 네가 사람을 치면 얼마나 잘 치느냐. 차라리 죽여라 죽여. 그러자 노달이 이죽이듯 말했다. 이 천하의 죽일 놈 같으니라고. 너 같은 놈은 아예 죽일 가치도 없는 놈이다. 이 놈은 어째서 출연낭자를 속여서 농락했느냐. 그 말과 함께 노달은 정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주먹을 들어 그의 콧잔등을 후려 갈겼다. 코어리가 내려앉아 납작해진 코에서는 새빨간 피가 쏟아지니 마치 갓 잡은 돼지에서 뚝뚝 흐르는 핏물 같았다. 그러자 노달은 다시 주먹으로 정가의 눈 두덩을 쳤다. 그러자 눈가죽이 찢어져 눈알이 튀어나오고 시뻘건 물이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이 섬뜩한 광경에 그저 하얗게 질린 채 성난 노달이 무서워 아무도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제야 죽을까 겁이 난 정가가 빌었다. 제알 나으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옛끼 이 천하의 비겁한 놈 같으니라고. 덤빌 테면 끝까지 덤벼라. 너 같은 놈은 따끔한 맛을 봐야만 돼. 노달이 다시 주먹을 들어 머리를 내려치자 이번에는 마치 군사들의 조련장처럼 쇳소리, 방울소리, 징소리에다 와지끈 바가지 깨지는 소리까지 들리더니 정가가 사지를 쭉 뻗고 늘어졌다. 노달이 내려다보니 입에서 약간 숨결이 뿜어져 나오는 듯 하다가 이내 사지가 축 늘어졌다. 노달은 그가 죽은 것을 알자 가슴이 뜨끔했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말했다. 이놈이 이제 죽은 채를 다 하는구나. 그런다고 내가 넘어갈성 싶으냐 이놈아. 어디 한 대 더 맞아볼 테냐 이놈아. 그렇게 말하면서 정가의 얼굴을 바라보니 점점 핏기가 없어지는 것이 누가 봐도 시체임이 분명했다. 노달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을 실컷 패주고 버릇을 고칠 작정이었는데 주먹 몇 대 맞고 죽고 말았구나. 이 일 어쩌면 좋을까. 이제 꼼짝없이 죄를 면키 어렵게 되었구나. 내가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밥 한 사발 들이밀어줄 사람이 없으니 차라리 멀리 도망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노달은 한 걸음 물러가 정가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마치 여러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꾸짖었다. 내 이놈, 네가 죽은 채 한다고 내가 속을 줄 아느냐. 내 오늘은 이만해 두겠다만 어디 다음에 또 두고 보자 이놈. 그는 마치 산 사람에게 말하듯 꾸짖고는 성큼성큼 걸어서 그곳을 빠져나갔다. 누구 하나 그를 붙잡거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장원교를 건너자마자 노달은 걸음을 빨리 걸었다. 하숙집으로 돌아온 그는 급히 짐을 꾸렸다. 간단히 떠날 채비를 마친 그는 핏묻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방바닥에 주인에게 줄 방세를 세매 놓은 다음 길을 떠났다. 그는 가벼운 차림새에 봉 한 자루만 손에 든 채 나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한편 정도가 매맞아 죽는 걸 본 주막집 젊은이는 그 일을 정도의 집에 알렸다. 그 가족이 불이 났게 달려와 업어가서 반나절이나 손을 썼으나
정도는 끝내 죽어버리고 말았다. 정도의 식솔들은 슬피 울며 이웃과 함께 관아에 가 노다를 살인죄로 고소하였다. 부유는 고소장을 읽어보더니 말했다. 이자는 경락부 소속의 제할 노달이 아닌가. 경락부 사람을 우리가 바로 잡아올 수는 없다. 내가 경락부에 가서 사로잡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와야겠다. 말을 마친 부유는 곧 가마를 타고 경락부로 향하였다. 경략사 소충 상공은 부윤을 보자 반가이 맞이하며 대청 위로 맞아들였다. 어서 이리로 드시지요. 부윤은 대청 위에 오르자마자 상공에게 절하며 예를 갖추었다. 상공께 아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곳 제할로 있는 노달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번엔 장원교 근처에서 푸주간을 하는 정가놈을 아무 죄도 없는데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공께 아뢰지 않고 함부로 잡아 가둘 수가 없어 먼저 상공을 찾아배운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상공은 마음속으로 혀를 차면서 생각했다. 쯧쯧. 노달이 무예는 출중하나 성격이 사납고 불같은 게 늘 걱정이더니 결국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살인죄는 일찍부터 여러 사람의 본보기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법. 법대로 처결토록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지 않은가. 상공은 고개를 끄덕여 부윤의 말을 허락하며 당부했다. 노달은 본시 나의 아버님이신 노 경락사께서 부리시던 군관이요. 내가 마침 이곳에 사람이 부족해서 그를 데려다가 제할 노릇을 하도록 시켰는데 이제 그가 살인죄를 범했다니 낸들 어찌하겠소. 다만 그를 사로잡아 법대로 문초하되 죄가 밝혀지거든 반드시 나의 아버님께 여쭌 다음 처벌하도록 해 주시오. 만일 나중에 아버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 그 일을 말씀드린다면 내 낯이 서지 않아 드리는 말씀이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윤도 선선히 그 말에 따랐다. 부윤은 경락부로부터 돌아오자마자 즈포사신에게 문서를 내려 노다를 잡아들일 것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당직인 왕관찰은 그 공문을 받고 공인 20명을 데리고 노달의 거처로 다름질 쳤다. 노재할님은 벌써 아까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밖에 나갔다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방문을 열어보니 방새만 덩그러니 챙겨놓은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필시 멀리 떠나신 게 틀림없습니다. 주인인 듯한 사람의 말에 왕관찰은 노달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잡동사니가 어지러이 널려있고 피 묻은 옷가지가 한쪽 구석에 똘똘 뭉쳐진 채 처박혀 있었다. 그는 노달이 이미 멀리 달아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왕관찰은 관아로 돌아오자 부윤에게 사실대로 그 일을 알렸다. 노달은 자기가 지은 죄에 겁을 먹고 이미 멀리 달아난 듯 싶습니다. 고우란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부윤은 정가의 푸죽간 일꾼들과 이웃 가게의 주인들을 불러들이게 했다. 그리고 지방 관속과 아전, 이정이 보는 데서 정가의 시신을 검시리로 하여금 검식케 한 다음 가족들에게 넘겨주어 장사 지내도록 하였다.